그 라트비아 있잖아요. 발트 삼국. 거기에서도 2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1%가 그 간첩짓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망해가지고 정보가 나와도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또 음모론으로 또 뭐 마녀 사냥이다, 뭐 메카시즘이다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죠. 정보가 나와도 라트비아의 경우처럼 말이죠. 한동안 라트비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50년대의 메카시 선풍도 그 무수한 반발과 비난을 샀지만은 40여 년이 지난 KGB 문서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녀 사냥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마녀 사냥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게 그 KGB 문서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죠. 옐저히스가 우리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배경에 우리나라에서 이승만과의 악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갑제닷컴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독립투쟁을 하던 이승만은 히스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그 악연이 뭐냐면 1941년에 12월 22일 날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영국 수상 처칠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만나가지고 전쟁 협력을 위한 회담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1942년 1월 1일에 연합국 선언이 나왔는데 망명 정부를 포함한 29개국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헐 국무장관을 만나 한국 임시정부도 이 선언에 참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무부에 갔는데 헐은 만날 수가 없었고 극동국장인 스탠리 홈백과 그의 보좌관 히스를 면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스는 이 박사의 제안은 한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이렇게 히스가 이승만에게 말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승인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는 소련이 시베리아 교역의 거점이 될 부동항을 한국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반세기 넘게 호시탐탐해 왔다고 말하고 미국이 미리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일본이 패망한 뒤에 틀림없이 소련은 한국에 진입하여 점령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부동항을 러시아가 얻으려고 하고 소련이 얻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미리 한국 독립을 선언해 놓지 않으면 소련이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승만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한국 독립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가 이승만의 말을 탁 가로막으면서 그는 미국의 중요한 전시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소련의 편을 든 거예요. 벌써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요. 히스는 한국에 관한 문제는 일본이 패망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당시에 히스는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면서 정보를 열심히 건네주고 있었으니까 이 박사, 이승만 박사의 소련 비판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갑제닷컴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히스는 1996년에 죽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논쟁은 되고 있지만 좌파들은 음모론이라는 것은 끝이 없으니까 소련 간첩임이 확정된 뒤에도 히스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계속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전에 미국 국방부 정보국의 소련 분석관 출신인 크리스티나 셀트니선 옐저히스 왜 그는 반역을 선택하였나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히스가 얄타 회담에서 한 역할을 언급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의 세계 질서를 결정한 이 역사적 회담에서 히스는 국무장관 스테티니어스의 보좌관으로 참석해가지고 블랙북을 관리하였다. 블랙북이라는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 처칠과 논의할 주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정리한 최고 기밀 자료집이라고 합니다. 소련 간첩이 20세기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참 이게 간첩이라는 게 무섭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무부의 모든 회담 준비 자료라는 것은 히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히스에게 전해지면 바로 소련에게 가는 거잖아요.
국무부 모든 회담 준비 자료가 히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건 소련으로 바로 전해주는 게 간첩에게 정보를 주는 것은 소련에게 정보를 바로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이스키도 마찬가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잖아요. 국회 부서들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 부서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간첩이 그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그 보위부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KGB 요원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첩이라는 것은. 그래서 당시에 국무부는 소련의 일본 영토 쿠릴과 사할린을 넘기는데 반대한다는 메모를 작성했으나 루즈벨트 대통령용 브리핑 자료집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부의 입장을 루즈벨트는 잘 알지 못하고 회담에 임해가지고 두 지역을 종전 뒤에 소련에 양도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은 히스 등 미국 내 소련 간첩망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미국 측의 얄타 회담 전략을 미리 알고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 붕괴 후에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서 쿠릴의 양도에 반대하는 미 국무부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저자는 이 문서가 히스에 의해서 제공되었다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는 극비 문서를 루즈벨트에겐 보고하지 않고 소련에게는 건네주었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신이 양식 있는 교양인 행세를 하면서 그토록 오래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미국 공산당 기관지인 데일리워크 공산당 기관지가 옛날에 미국에 있었나 보네요. 데일리워크 편집국장 출신인 루이스 부덴즈는 히스가 당을 위하여 소신있게 거짓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골수 공산주의자였던 히스의 양심은 당의 이익을 위한 무한한 봉사에 있으므로 그런 사람에게 진실은 사실이 아니라 당의 명령이란 것이라. 당의 명령이라는 것이 진실이나 사실보다 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죠. 한국의 종북 인사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진실된 고백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히스를 부렸던 소련군 정보기관 GRU의 문서는 공개된 적이 없다. 히스의 비밀은 몸통에 아직 밀봉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히스처럼 북한 정권을 위하여 봉사한 고급 간첩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나는 공산주의자이다. 나는 주사파이다. 나는 빨갱이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조갑제닷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갑제 선생님이 썼네요. 출처를 말씀을 드리면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기사를 하나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게 여러분 겹치는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듣고 그냥 흘려보낼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또 이런 관점에서 보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또 다른 표현으로 적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기사를 읽어보는 거는 들어보시는 거는 여러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다른 분이 쓴 논설인데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한국경제에 나온 거고요. 2019년에 1월 29일 날에 오형규 논설위원이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리스트라는 내용인데요. 한국경제에서 1월 29일 날 영국 상류층의 명문대 출신이면서 1990년대 옛 소련의 우표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명문 케임브리지대를 나와가지고 영국이죠. 해외 정보국 MI6 킴 필비가 1912년에서 1988년까지 살았네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왜 소련은 필비의 영웅적 활약을 기리며 우표까지 발행했을까? 1930년대 공산주의에 심취한 케임브리지 동창생 5명이 소련에 포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필비는 MI6 미국 과장까지 올라서 미 CIA, FBI와 공유한 2차 세계대전 정보를 소련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CIA하고 FBI하고 영국이 정보 공유를 하잖아요. 동맹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공유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소련에 넘긴 거예요. 아주 고급 정보를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맥클린드 영국 외교부에서 일하며
6.25 전쟁 때 트루먼 미 대통령이 메가더의 원폭 요청을 불허할 것이라는 결정적 정보를 빼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빼돌리기도 했다는 거죠. 누가? 대학 때부터 소련에 포섭돼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된 킴 필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케임브리지 5인방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소련 측 연락관의 실수로 간첩 행적이 들통이 나서 필비 등 3명은 소련으로 탈출해서 열렬한 환대와 평생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I6에서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이 영화 팅크 테일러 솔저 스파이에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팅크 테일러 솔저 스파이 이렇게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5인방이 도주로 간첩임을 짜인한 반면에 미국 국무부 내에서 엘조이스는 평생 메카시즘 희생자 행세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읽어드렸죠. 히스는 1945년 얄타 회담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곁에서 소련 스탈린에게 유리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함께 스파이 활동을 했던 휘테크 체인버스가 그의 행적을 폭로했지만 히스는 약 4년간 44개월이죠. 4년간 복역한 뒤에 평생 무죄를 주장하면서 변호사 및 저술가로서 활동을 했는데 미 국가안보국에서 1940년대 소련 전문을 감청을 해가지고 해독한 베노나 문서가 1995년에 공개되면서 암호명 알레스라는 히스의 행적이 이때부터 들통이 나게 된 거죠. 확실하게 이때 들통이 나게 되는 거죠. 40년이나 지나가지고 냉전 종식 이후에 옛 공산권 문서로 스파이가 발각되는 일이 적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옛 동독 비밀경찰이었던 슈타지 문서고 여기에서는 브란트 총리의 비서 권트 기욤이 동독의 간첩이었고 총리의 비서 권트 기욤이 동독 간첩이었고 그 총리의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급 정보를. 동독에 넘겨주는 것이 정보를. 그렇게 된 꼴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요? 동독이 서독 요인들의 여비스를 미남계로 포섭을 하는데 최소 2만에서 3만 명의 스파이가 활동을 한 것이 그 슈타지 문서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거예요. 2만에서 3만 명 간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장엽 씨가 5만 명의 간첩이 있다. 스파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발트해의 진주라고 말하고는 그 라트비아 있잖아요. 발트 상국 거기에서도 2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1%가 그 간첩 짓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고정 간첩이 아니라더라도 돈을 받고 정보를 넘겨주는 일을 그 국민의 1%가 했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태만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북한이 망해가지고 그 정보가 나와도 아마 믿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또 물론으로 또 뭐 마녀 사냥이다 뭐 메카시즘이다 이래가지고 또 뒤집어 씌울지도 모르죠. 정보가 나와도 라트비아의 경우처럼 말이죠. 한동안 라트비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라트비아 이야기를 여기서는 조금 더 잘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1950년대의 메카시 선풍도 그 무수한 반발과 비난을 샀지만은 40년이 지난 KGB 문서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시즘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마녀 사냥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마녀 사냥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게 그 KGB 문서에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메카시즘을 말할 때 메카시즘을 쓸 때 용내죠. 용내. 메카시즘이라는 말을 쓸 때 무분별한 마녀 사냥점으로 여기고 그런 용어로 쓰는데 실제로 스파이의 압력을 경고하는 의미로 달리 쓰여야 메카시즘이라는 용어가 마땅하다는 거죠. 발트해의 진주라고 말하는 라트비아에서 최근에 스타일리스트가 KGB 리스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스트가 공개돼가지고 발칵 뒤집혔는데 라트비아 수도 리가는 옛 KGB 본부가 있던 곳인데 1991년에 독립할 때에 KGB가 남겨둔 서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방 2개하고 또 포대 2개, 소련 정보원의 협력자, 여기에는 전직 총리, 대법원장, 성직자, 대학 총장 등 두루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의회는 과거 청산론 그리고 KGB 역공장론 이것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28년 동안의 논란을 빚다가 진실을 두고 최근에 와서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한 것이 2018년 정도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70년 동안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어떨 것인가. 간첩 논란이라는 것이 그냥 마녀 사냥인지 사실인지 통일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붕괴가 되잖아요. 그 시점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보를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기사를 쭉 한번 읽어드렸어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보면 반복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 라트비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공작 같은 거죠. 공작이고 또 스파이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래 얼마나 고위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참 이 매국노들이죠. 나라 팔아가지고 자기 살길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황장이 없이 이야기대로 5만까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0명 중에 1명이라는 건데 참 무섭죠. 무서운데 그렇게까지는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지만, 또 라트비아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을 수도 있겠다. 역할은 다 다르겠죠. 고정간첩도 있을 것이고 그냥 단순하게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아서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간첩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돈을 받고 생계형 간첩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완전히 사상적으로 간첩이 돼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돈 바쳐가면서 자기 시간 써가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사상범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가 이렇게 곧 벌써 죽었을 수도 있고 내사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멀쩡하게 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상황은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상황으로는 나올 거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4월 15일 날에 태양질이라고 말하는 자기네들 이야기로는 최대의 명절일 수도 있는 그때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갑작스런 급변에 문제가 생겼다. 건강에 급변이든지 혹은 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혹은 누구 이야기대로 뭐 미사일 발사 실험하다가 그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뒤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뭐 맨날 일본 과거사 문제 가지고 뭐 청산이니 뭐니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현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된다, 김정은이가 죽었다, 북한이 어떻게 된다 하면 벌벌벌 떨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북한을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살려놓기 위해서 돈도 퍼주고 말이지, 인공호흡기도 갖다주고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했던 그 야당 지도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여권 내에서, 여권이 좌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깜찍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